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지하철 얘기 좀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하철 분실물, 많은 시민들이 분실을 지하철에서 하는 경우가 이제 실수로 예, 많잖아요. 그렇죠. 이 지하철 분실물 규모가 근데 굉장히 크다면서요? 예, 사실은 이 준비를 하면서 네. 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경험이 많으시군요. 특히 우산을 참 많이 저도 잃어버렸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그래픽을 보면서 우리가 네, 살펴보죠. 네. 일단 최근 3년간 2013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분실물들이 1호선, 4호선, 요 1에서 4호선까지는 19만 8,134건의 분실이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5에서 8호선까지가 이제 14만 2,742건, 그리고 9호선이 1,582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 이 중에서 특히 호선별로 따져보니까 가장 많은 분실물이 2호선에서 발생을 했네요. 86,220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8호선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1,309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2호선이 가장 많이 이렇게 그 환승이 되는 그런 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실이 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타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승을 하고 곳곳마다 다 환승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깜빡하다가 그렇지. 그 내려버리는 벌써 왔어 이러면서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8호선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 환승역도 제일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하고 네. 그러면서 그 구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또 이용하는 그 인구도 이제 호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편,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하니까 분실물이 가장 적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7호선이 이 57,319건 그리고 5호선이 50,680건 이렇게 1, 2, 3위를 다투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잃어버리는 물건도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우산을 자주 놓고 내리신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종이 쇼핑백 같은 걸 참 잘 놓고 내리는 그렇습니다. 편이거든요. 이 분실물이 뭐 노선별로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품목이 가방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쇼핑백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이지 않습니까? 네. 가방 종류들을 많이 놓고 내리시는데 한번 그 그래픽을 보시면 각 호선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1호선서부터 4호선까지는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 47,556건. 그리고 두 번째가 가방입니다. 44,344건이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5호선에서 8호선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 39,008건, 그리고 가방이 1,557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전자제품 핸드폰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핸드폰이라든가 또 태블릿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네. 그 1호선에서 4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전자제품 중에서 전자제품보다도 이제 가방이 가방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상태인데 그러네요.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5호에서 8호선 같은 경우도 전자제품하고 가방에 큰 차이가 이렇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9호선 같은 경우는 지갑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자제품보다도 지갑이 많고 가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 이런 평가들이 나올까? 따져보면은 뭐 9호선 같은 경우가 이제 환승을 할 때 보통 이제 다른 호선들은 환승할 때 특별히 개찰구를 거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9호선은 반드시 개찰구를 두 번을 거치면서 맞아요. 환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들 이 지갑을 갖다 들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갑에 이제 카드 같은 경우를 놓고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걸 놓고 있다가 이제 그걸 찍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잃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잃어버리는 상품의 1, 2위가 가방이나 전자제품인데 이 외에도 보면은 현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전자제품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휴대폰이 가장 많았고요. 휴대폰이 거의 93%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휴대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아셔야 되는데 네.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도 많고 또 귀금속도 많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잖아요. 쉽게 찾을 수 있죠. 예, 기본적으로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내가 분실을 했다. 네. 그러면은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10명 중에 8명은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네. 품목별로도 좀 차이가 보이는데 네. 전자제품의 경우는 거의 다 지금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주인의 손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놓고 내려도 네. 다른 시민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개는 이제 그냥 수거가 되거나 혹은 이제 주인들을 갖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이 사실은 전자제품 중에 93%를 차지하잖아요. 네. 이 휴대폰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주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거를 네. 불법적으로 잘못 유통을 했다가는 법적인 저촉이 아주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네. 요즘엔 위치 추적도 다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동시켰다간 뭐 그런 문제들. 또 가방이나 귀금속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이걸 이동시키거나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귀중품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네. 높기 때문에 그런지 기본적으로 높은 인계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방 귀금속도 80% 이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서류, 책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가격에 그 부담이 없는 상태고 또 이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잘 찾질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주 귀중한 서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분실하고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수율도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류와 도서는 그러니까 되찾아가는 확률이 낮다라고 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되찾아가는 확률도 낮고 되찾을 확률도 낮고 그렇게 되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가운데 현금이 상당하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양이 굉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금액이. 건수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만 네. 금액들을 따져보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1호선서부터 9호선까지를 다 통계를 내봤더니 3년간 총 11억 9,691만 원. 그러니까 1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놓고 내리신 거예요. 이거 흘리는 건가요? 글쎄요. 어떻게 현금을 이게 그러게요. 흘린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현금을 지갑 등에다 놓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형태로 분실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봉투에 넣었다가 그 봉투채 놓고 내리신다든가 뭐 쇼핑백 같은 데 넣었다가 거기다 놓고 내리신다든가 이런 일들이 저도 그런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예. 코트 주머니에 예. 휴대폰이랑 현금을 같이 놨다가 휴대폰 꺼내면서 현금을 떨어지는 흘린 적이 예, 여러 그런 번 경우들이 있는데. 많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네. 현금 봉투채 들어있는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 놓았다기보다는 떨어뜨린 거예요. 네, 주머니에 주머니에서. 넣거나 뭐 어디 넣고 있다가 그것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지금 서울 메트로 분실물 중 현금 처리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통계를 보시면서 말씀을 네. 나눠보죠. 자, 그 1호선서부터 4호선까지 지금 2013년에는 대략 4,745건에서 4억 9,435만 원을 분실을 했는데 2015년에는 5,631건으로 건수는 늘었고요. 금액은 네. 살짝 줄었습니다. 3억 9,391만 원. 그래도 상당히 많죠. 큰 네. 금액이죠. 예. 네.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에 77건이 169만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11건에서 213만 원의 분실이 있었는데요. 건당 평균 76,642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서 94%가 주인을 찾았고요. 네. 6%는 주인을 찾지 못해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7,175만 원 정도가 인계가 됐습니다. 뭐 이런 통계들을 보더라도 꽤 많은 돈을 분실을 하고 또 그것들을 또 찾아간다. 이렇게 통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금 다시 찾는 회수율이라 그러나요? 회수율? 예. 뭐 94% 정도 되는 거니까요. 예. 상당 부분을 찾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현금 같은 경우도 현금이 놓여 있던 자리에서 이동을 시키거나 할 때
문제들이 많고 또 시민 그 의식들이 많이 개선이 글쎄 됐잖아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딱 받았을 때 특히나 현금이라고 하면 바로 그 지하철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나 혹은 경찰에 바로바로 인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이렇게 가져갔을 경우에 요즘에는요 CCTV가 특히나 지하철에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갖고 이동하는 순간 사실은 절도가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갖고 이동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한테 넘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그리고 태도라고 볼수 현금이 딱 있습니다. 있는데 아 이게 웬 이 오늘 운수가 좋았나 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시민 의식이 대부분이 그렇지 그러니까 않다. 둘 다 그렇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도 사실은 이런 그 발전된 시민의식을 잘 뒷받침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6%는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이 주인들이 와서 안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돈은 그러면 어디 뭐 지하철 공사에서 아니면 메트로 그쪽에서 다른 일에 쓰는 건가요? 일단 그 귀중품 같은 경우는요. 네. 6개월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신발, 또 우산, 가방 이런 기타 물품들 있잖아요. 이 물품들은 사회복지단체 등의 무상으로 양여되는 그리고 뭐 아예 못 쓰게 돼 있는 그런 헌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분실물 규모가 상당한데 그 가운데 또 대부분이 주인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하철에서 물건 한 번씩 안 놓고 내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미리미리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뭐 반드시 두고 내린 칸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뭐 예. 지하철 그랬어요. 뭐 네. 예, 번호를 뭐 적어놔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지하철 공사마다 지금 그 3개의 회사가 따로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회사마다 따로 또 유실물 센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길 또 찾아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유실물 정보 통합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실물 맞춤 정보 유통 서비스에 딱 접속을 하면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4월서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관은 코레일. 코레일은 이제 철도하고 광역전철 그리고 지하철 1호, 3호, 4호선을 갖다 공동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는 1에서 4호선 운영하고 있죠. 네. 서울도시철도공사, 또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 국내공항 이들이 전부 다 이 통합 서비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유실물 종합 안내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각 기관의 또 기관마다 이제 그 잘 돼 섹터들이 있군요, 있는데 아주. 그 섹터에 들어가서 유실물 습득일, 또 습득 장소, 보관 장소, 시간 이런 거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내 기억에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서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섹터로 들어가서 유실물도 쭉 들여다 보시면 내 그 유실물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공통의 그 정보 일종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정보를 이렇게 공통의 공간에 던져두기만 하면 실제로 잘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툴만 갖춰놓고 공통 공간에 던져놓기만 하면요. 네. 정말 알아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 3.0의 그 기본적으로 3.0 정부로 옮아가면서 이런 서비스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지하철에 잃어버린 유실물 종합센터를 그러셨죠? 예, 예. 유실물 종합 안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의 그런 그 정보 사이트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신 그렇죠. 거군요.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분실물 분실물 관련 주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하철을 타셨을 때 사실 가장 분실물이 많이 발생하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특히 더 분실물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고 네. 2호선을 탈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승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네. 역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기가 내릴 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리시는 것도 금요일 필요하고. 날은 왜 그날 금요일 날 주말이니까 쉴 생각하니까 많이 그렇죠. 깜빡깜빡하고. 상대적으로 좀 긴장감이 이제 풀어지는 떨어지죠. 그런 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방을 그래도 전체 권역에서 가방이 제일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방과
휴대폰 이거는 정말 잘 챙겨야 되는 그런 물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특히나 2호선에서 4건 중 1건이 2호선에서 접수되었으니까 2호선은 반드시 타실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계절도 있어요. 계절이 봄에서 여름, 그 5월에서 7월 갈 때 가장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들뜨나요? 이렇게? 좀 들뜨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5월 뭐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뭐 사실 결혼도 많고 이동도 뭐 많고요. 이동도 많고 네. 뭐 어디 나들이도 많이 다니고 네. 그러니까 그 나들이를 가는 거하고 상당히 또 밀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분실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주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 있긴 하지만 본인이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잃어버렸을 때는 유실물 정보 통합 서비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동물 관련 갈등에 적극 개입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지금 동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동물 관련 민원만 가려 뽑아봤더니 자치구당 연평균 700에서 1000건이에요. 자치구당. 자치구당.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중에서 이제 길고양이가 38% 그리고 또 그냥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아지들이 네. 이제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주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용인 캣맘 사건 있었죠. 사실은 뭐 초등학생의 그 어떻게 보면 장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네. 사실은 이 캣맘과 관련된 갈등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만큼 네. 이 길고양이와 관련되어 있는 갈등들은 이제는 자치구 내에서 거의 상수처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갈등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개 짖는 소리 같은 거 통제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냄새 같은 거 통제 못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정말 거의 사람만한 그런 네. 개를 2마리씩 키우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가 진짜 개털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그분도 다 이렇게 사실 치운다고 치우신 분 있는데 그래서 노력을 하시니까 저희들 뭐라고 말은 못 드리는데 그 개털이 이렇게 묻어서 우리 아이가 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속상한 거죠. 사실은 아무리 청소를 한다 그래도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들이 또 풀어져 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네. 만들어지지 위험하기도 않습니까? 그럼요. 개들은 사실 아무리 얌전한 개들이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돌발적 상황이 나온다면 어떻게 자기를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생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 사고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참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분들끼리 시비가 붙은 건이었는데 네. A 씨가 지난해 9월 4일에 자기 애완견을 산책시키다가 이제 이웃과 갈등이 생겼는데 이웃 B 씨가 뭐 강아지를 발로 찰 듯 이렇게 하니까 네. A 씨가 왜 내 강아지를 차려고 하냐 그러면서 주먹질을 했어요. 주먹질을 했는데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지면서 그냥 머리를 다치게 된 거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졸지에 상해치사를 한 범죄자가 돼버린 거죠. 반려동물 그리고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반려동물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뭐 약간 불편한 일이 있어도 양해를 하고 뭐 서로 사과를 하면서 넘어갔으면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도요, 강아지가 목줄을 매지 않은 상태로 행인에게 달려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강아지를 발로 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개 주인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래서 또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더 커지고 있고 그 양상이 그러니까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 양상도 좀 끔찍한 사건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 반려동물 때문에 사람까지의 갈등으로 번져서 그게 또 생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뭐 어떻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인가요? 일단 서울시에서 반려동물과 길고양이 등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을 조율하는 전담 어떻게 보면 직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동물 갈등 조정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관의 신설을 하면서 네. 자치구에서 민원을 받아서 의뢰를 하면
동물 갈등 조정관들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살펴보고 당사자들과 면담을 해보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동물 갈등 조정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인 동물보호감시원 6명과 네. 또 서울시에 등록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령 개가 짖어서 시끄럽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해서 다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뭔가, 그래서 정말 개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서 개를 뭔가 학대를 해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시끄러울 때 학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가 뭐 어떤 특정한 불안 증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처방으로 내릴 수도 있고 네. 아예 격리를 처방으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물 갈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동물 갈등 조정관 제도를 둬서 이렇게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물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네. 갈등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그런 이유는 서로가 사실은 그 서로의 마음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그런 어떤 존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중재 역할을 맡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길고양이들에 대한 아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기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 공무원이 딱 와서 중재를 떠맡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완충지대로서의 자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정관들이 자기 역할들만 충분히 잘 해나간다면 뭐 획기적인 그런 그 사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막 도입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 도입을 더 다양하게 해서 자치구들의 민원들을 반 이하로 좀 줄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동물과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이제 같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 오래된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갈등 조정관들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죠? 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조정관들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김성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